정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초인종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요동치는 것은 20년 전 그 일이 있은 뒤 생긴 버릇이었다. 문을 열자 그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반찬 좀 만들어 왔으니 한번 드셔보세요. 정혜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묘한 느낌이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정혜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천천히 일어섰다. 하루의 시작이지만 설렘도 긴장도 없는 늘 그대로의 하루였다. 나이가 들수록 별일 없는 평범한 날들이 가장 고마운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 고요함이 그녀에게 더 무거운 짐처럼 내려앉기 시작했다. 방 안에 스며든 찬 기운을 밀어내듯 얇은 카디건을 여미고 장롱 앞으로 걸어가던 정혜의 발걸음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멈췄다. 오늘도 그랬다. 장롱 문을 열기 전 깊은 숨을 한번 쉬고 손끝을 천천히 뻗었다. 오랜 세월이 먼지와 기억으로 덮여버린 장롱 안. 그 안쪽 깊숙한 곳에 작은 박스 하나가 보였다. 정혜는 조심스레 박스를 꺼냈다. 뚜껑을 열기 전부터 이미 가슴이 저려왔다. 손바닥만 한 초록색 운동화. 왼발 한 짝만 남아있는 그 신발. 그녀는 두 손으로 신발을 감싸며 아주 천천히 올려다봤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색이 다 바래버린 그 신발만 보면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신발끈 한쪽은 여전히 매듭이 엉켜 있었고 발목 부분은 달아해져 있었고 바닥에는 작은 긁힌 자국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모든 흔적이 마치 시간 속에서 버티고 있는 듯했다.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딸아이 신발 한 짝을 아직도 버리질 못했어요. 버리면 그 애가 완전히 없어질 것 같아서. 이 말은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서만 되뇌던 문장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은 점점 더 무거운 고백이 되어버렸다. 정혜는 신발을 천천히 손바닥에 올려놓은 채 다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시장 골목에서 딸을 잃어버린 그날. 햇빛이 유난히 강하던 여름날. 잠깐만, 정말 딱 잠깐만 손을 놓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정혜의 평생을 뒤흔들었고 그 짧은 순간이 지금까지 그녀를 가두고 있었다. 내가 조금만 더 꽉 잡았으면. 그녀의 중얼거림은 공기 속으로 사라졌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면 희미해진다던 상처는 정혜에게 해당되지 않았다. 세월은 약이 아니라 도구로 작용해 그녀의 마음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었다. 정혜는 신발을 바라보다 말고 다시 상자 안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20해가 지났네. 20해를 이렇게 살아내는 것도 참 힘들다. 그녀는 제차 상자를 장롱 안쪽에 넣으며 손을 떼지 못했다. 버리면 끝날 것 같고 버리지 않으면 살아가는 게 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이상한 감정 속에 매일같이 묶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마당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혜는 깜짝 놀라서 장롱문을 급히 닫고 거실로 나와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마당에는 커다란 이삿짐 트럭이 한 대 서 있었다. 평소엔 조용하던 골목길에 모처럼 사람 소리가 가득했다. 정혜는 창문을 살짝 열고 바깥을 내다봤다. 누군가가 그녀의 새 들어오는 집 앞에 서 있었다. 문 앞에서 종이를 들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젊은 여성이었다. 짙은 갈색 코트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은 모습. 어딘가 낯설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맞나? 아, 잠깐만요. 이사 직원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 손짓을 하며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가 어쩐지 정혜의 가슴을 묘하게 건드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창문을 조금 더 열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정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초인종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요동치는 것은 20년 전 그 일이 있은 뒤 생긴 버릇이었다. 문을 열자 그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옆집에서 지내게 된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정혜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왜인지 모르게 이 여자의 목소리와 눈빛이 그리운 감정 하나를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행복도 설렘도 아닌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묘한 떨림. 정혜는 어렵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네, 그래요. 잘 왔어요. 그 한 문장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정혜의 가슴은 이유 모를 울림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정말 오래도록 잊지 못한 누군가가 다시 문을 두드린 것처럼. 수빈이 옆집으로 들어온 지 정확히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정혜는 평소처럼 아침에 마당을 쓸고 있었다. 낙엽이 바람 따라 고인 자리를 지날 때마다 가끔은 바람 소리가 아이 울음처럼 들리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면 정혜는 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골목을 바라보곤 했다. 습관이자 버릇, 그리고 아직 떨치지 못한 상처였다. 그런데 그날은 빗자루를 멈추게 하는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어르신, 좋은 아침이에요. 밝고 맑은 목소리. 수빈이었다. 정혜는 고개를 들다 말고 잠시 멈칫했다. 이 아이가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는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스스로를 참 아프게 한다는 걸 정혜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요. 아침부터 어디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녀요? 정혜가 웃으며 묻자 수빈은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였다. 아, 제가 아침에 빵 굽는 걸 좋아해서요. 조금 나눠드릴까 해서 혹시 실례일까봐 망설였어요. 그 말에 정혜의 가슴이 순간 철렁 하고 내려앉았다. 딸도 그랬다. 아침마다 작은 빵 하나를 손에 쥐고 엄마는 왜 아침에 밥 말고 빵은 안 먹어? 하며 귀여운 뾰루퉁한 표정을 짓던 아이. 정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아이고 실례는 무슨 고맙지 하며 수빈이 건넨 따뜻한 빵을 받았다. 빵 봉투 안에서 막 구워낸 향이 올라왔다. 정혜는 그 향만 맡아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묘하게 요동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기억은 냄새를 타고 돌아오는 법이었으니까. 수빈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제가 들어온 뒤로 불편하진 않으세요? 혹시 시끄럽지는 않아요? 정혜는 머리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이 있으니 좋지. 옆집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만 들어도 괜히 마음이 놓여요. 말을 하고 나서야 조금 쑥스러웠다. 너무 외로운 게 티난 건 아닌지 걱정도 됐다. 하지만 수빈은 오히려 따뜻하게 말했다.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혼자 살아본 적이 많아서 옆집에 어르신 계신다니 든든하더라고요. 든든하다는 말에 정혜는 알 수 없는 묵직한 감정이 가슴에 고였다. 누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남편이 떠난 뒤 정혜는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었다. 누구에게 기대지도 않았고 기대려는 마음도 접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주는 이가 옆집에 생기니 혼자 버텨왔던 세월이 잠시 흔들리는 듯했다. 그날 오후 정혜는 수빈에게 반찬을 조금 나누어 주기로 했다.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반찬을 넉넉히 만드는 게 익숙해져서 숟가락 수 하나 줄어든 생활에 적응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렸다. 이만큼은 남았으니 조금 나눠줘도 되겠지. 그렇게 상자를 챙겨 문 앞에 섰다. 수빈 양 있어요? 노크 소리를 내며 부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수빈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르신, 들어오세요. 지금 청소하고 있었어요. 정혜는 방 안을 천천히 훑었다. 새로 들어온 집이라 그런지 깔끔했고 단정했다. 그런데 벽에 기대어 놓은 작은 화분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 화분에는 줄기가 가늘고 잎이 둥근 식물이 자라고 있었는데 정혜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 들었다. 이게 혹시 보리수예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묻자 수비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릴 때 키워본 적이 있어서요. 어른이 되고 나서도 이상하게 이 식물만 보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정혜의 눈이 그 순간 흔들렸다. 그녀의 딸이 가장 좋아하던 식물이 바로 보리수였다. 어릴 때 시장에서 화분을 사달라고 조르던 모습이 눈앞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보리수 키우면 행운이 온대요, 엄마. 그 웃던 얼굴, 그 목소리, 모든 게 겹쳐 보였다. 정혜는 급히 마음을 수습하며 말했다. 아이고, 식물이 참 예쁘네. 잘 키웠구먼. 수비는 기쁜 듯 웃으며 화분을 쓰다듬었다. 제가 이사 올 때도 제일 먼저 챙긴 게 얘였어요. 어딜 가도 꼭 데리고 다녔거든요. 정혜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저릿해졌다. 어딜 가도 데리고 다녔다는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쑤시는지. 20년 전 딸의 손을 놓친 바로 그 순간이 떠올라 마음이 뜨겁게 쏟아져 내리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다. 수비는 여전히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환하고 너무 따뜻하고 또 너무 익숙했다.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정혜는 가슴을 누르듯 손을 올렸다. 이상하게 저 아이를 보면 마음이 조금 흔들리네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2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감정이 그녀도 모르게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았다. 마치 오래 닫힌 창문에 바람이 스며들 듯 그렇게 조용히 천천히. 수비는 분명 처음 보는 아이였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걸까? 정혜는 자신도 모르게 오래전 잃어버린 딸의 이름을 속으로 한번 불러보았다. 수진아. 그리고 그 순간 등 뒤로 스며든 묘한 떨림이 그녀를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로 정혜는 자신도 모르게 하루에 한두 번씩 옆집 쪽을 바라보곤 했다. 문이 열리는지, 불이 켜지는지, 수빈이 집에 있는지 아니면 출근했는지. 평생을 혼자 살며 담담하게 버텨왔던 정혜의 일상 속에 누군가의 기척이 들어온 건 참 오랜만이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어루만지는 시간. 정혜는 평소대로 마당 한쪽의 작은 텃밭을 정리하고 있었다. 가만히 삽을 들던 순간 옆집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무거운 거 드시는 거 아니죠? 수빈의 목소리였다. 예상치 못한 관심에 정혜는 조금 머쓱해져서 빙긋 웃었다. 아이고, 이 정도는 운동이지요. 나이 들었다고 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에 수빈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래도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정혜는 삽을 내려놓고 천천히 허리를 폈다. 수빈이 가까이 오자 따스한 햇빛이 그녀의 얼굴에 고르게 내려앉았다. 그 모습은 유난히 눈이 갸름하고 웃을 때 오른쪽 볼에 아주 작은 보조개가 잡히는 걸 정혜는 그제야 알아차렸다. 순간적으로 정혜의 심장이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딸도 그랬었다. 웃을 때 오른쪽 볼만 쏙 들어가는 작은 보조개. 아무리 피곤해도 그 보조개만 보면 웃음이 절로 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정혜는 잠시 눈을 돌렸다. 그냥 우연이다. 사람 닮은 사람 많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장면이 다가왔다. 어르신, 여기 흙 날아간 거 닦아드릴게요. 수비는 손수건을 꺼내더니 정혜의 앞치마 끄트머리를 톡톡 털어주었다. 정혜는 말문이 잠시 막혔다.
그 행동 방식이 너무나 똑같았다. 딸이 어릴 때 정혜에게 했던 그 버릇. 엄마, 여기 묻었어. 그러고는 작은 손으로 정혜의 옷을 톡톡 털어주던 그 기억이 바람 타고 다시 살아나듯 떠올랐다. 정혜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용히 말했다. 수빈 양은 참 사람을 편하게 하네. 수빈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게 버릇이라서요. 엄마한테 늘 쓸데없는 세심함이라고 혼났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쿡 찔렀는지 정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이 눈부신데 마음은 어쩐지 먹먹했다. 그녀가 말하지 못한 문장은 단 하나였다. 우리 애도 그랬는데. 점심 무렵 정혜는 콩나물을 자르며 괜히 딸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수진아, 너라면 이제 28살이겠네. 숟가락 하나 더 놓고 밥 먹을 수 있는 나이. 한참 사회생활이 힘든 나이. 그러면서도 아직은 엄마가 그리운 나이. 정혜는 머리를 저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왜 요즘 들어 부쩍 딸 생각이 이렇게 나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점심때가 다가오자 수빈이 문을 두드렸다. 어르신, 혹시 같이 식사하실래요? 제가 떡만둣국 끓였는데 혼자 먹기 많아서요. 그 말 자체가 정혜에게는 참 오랜만이었다. 같이 먹자는 제안. 그 말의 온기는 방 안까지 따뜻하게 번지는 듯했다. 정혜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럴까요? 근데 내가 뭐라도 반찬을 챙겨야겠네. 수빈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르신은 몸만 오세요. 저도 누군가랑 같이 먹는 게 참 오래간만이라서요. 그 말에 정혜는 발걸음을 멈췄다. 오래간만. 그 단어 하나가 가슴을 울렸다. 어쩐지 수빈 또한 외로움이 많은 아이처럼 느껴졌다. 나이가 어린데도 외로움의 기운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탁을 나눴다. 수빈은 젓가락을 들기 전 국 위에 떠있는 만두 하나를 살짝 눌러보았다. 촉감을 확인하고 식힌 뒤 먹는 모습. 딸이 가장 좋아하던 먹는 습관이었다. 뜨거운 음식 먹기 전에 꼭 젓가락으로 톡 눌러 식히는 버릇. 정혜는 그 장면을 보며 손이 멈췄다. 이 아이 왜 이렇게 닮았을까? 딸은 물론 아니겠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피었다. 기대라기보단 설명할 수 없는 떨림 같은 감정. 식사를 하며 수빈이 조심스레 물었다. 어르신은 혼자 지내신 지 오래되셨어요? 정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남편이 일찍 갔어요. 애도 일찍 잃고 그래서 혼자 오래 지냈지요. 말을 끝내는 순간 목이 조금 떨렸다. 그걸 눈치챘는지 수빈은 조용히 말했다. 그랬군요. 모르고 여쭤봤어요. 죄송해요. 정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다 있지요. 하지만 수빈은 고개를 숙이며 말끝을 흐렸다. 저도 가족이랑 오래 떨어져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르신 보면 편하네요. 정혜는 찌릿한 감정이 가슴을 파고드는 걸 느꼈다. 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마음이 가는지,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애써 부정하면 할수록 감정은 더 선명해졌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다시 장롱 앞에 섰다. 손이 어느새 작은 박스를 향해 가 있었다. 뚜껑을 열고 딸의 신발을 꺼내 들었다. 오늘따라 그 신발은 더 낡아 보였다. 그리고 더 사랑스러워 보였다. 수진아,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 정혜는 신발을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어떤 아이를 보면 내 생각이 더 많이 나는구나. 그녀는 신발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할 문장을 입술 사이로 아주 조용히 흘렸다. 그 아이와 똑같은 버릇이 또 보이네요.
말을 내뱉는 순간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었던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다. 이 아이를 보면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왜 이렇게 마음이 가는지. 정혜는 아직 답을 모른 채 단지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꼭 쥐고 있었다. 며칠 뒤 오후 햇빛이 유난히 길게 비치는 시간이었다. 정혜는 큰 길 시장에 잠깐 다녀왔다. 오랜 세월 다니던 시장이었지만 여전히 어떤 구석을 지나갈 땐 숨이 막히는 기분이 찾아왔다. 20년 전 딸을 잃어버린 그 시장. 그날 이후로 시장 골목은 정혜에게 늘 아픔과 죄책감이 섞인 장소였다. 정혜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다. 어깨가 저릿하게 아파오는데도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늘 마음이 조금 더 무거워졌다. 이젠 좀 잊어도 될 때가 되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골목만 오면. 스스로를 타이르며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이었다. 옆집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어르신, 장 보고 오셨어요? 수빈이었다. 방금 머리를 말리고 나온 듯 젖은 머리끝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정혜는 순간적으로 시선이 머물렀다. 그 물기 어린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는 손짓, 축 처진 앞머리를 귀 뒤로 슬쩍 넘기는 버릇까지 딸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아이고, 그래요. 시장 좀 다녀왔지요. 정혜는 짧게 답하고 고개를 돌렸다. 괜히 눈물이 고일 것 같았다. 이상하게 요 며칠 사이 정혜는 감정이 자꾸만 흔들렸다. 수빈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시간 속에서 사라졌던 딸의 모습과 겹쳐 보이며 가슴을 찔렀다. 어르신,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들어드릴게요. 수빈이 장바구니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자 정혜는 한순간 얼어붙은 듯 섰다. 장바구니를 들 때 손목을 뒤로 살짝 젖히며 드는 그 방식. 그것 또한 딸의 버릇이었다. 정혜는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지는 걸 느끼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어휴, 고마워요. 내가 늙으니까 별걸 다 도와받고 사네.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죠. 말은 단순했지만 수빈의 말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집 안에 들어오고 장바구니를 내려두던 순간 수빈의 팔에 작은 흉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왼쪽 팔꿈치 바깥쪽 동그랗게 남은 화상 자국. 딸이 어릴 때 냄비에 팔을 대어 생긴 그 자국과 크기까지 거의 비슷했다. 정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수빈 양, 팔은 그게 뭐예요? 조심스럽게 묻는 말투가 떨리고 있었다. 수빈은 잠시 멈칫하더니 팔을 내려 흐릿한 미소를 지었다. 아, 어릴 때 대인 흉터예요. 그냥 오래된 거라 신경 안 써요. 언제 몇 살 때? 정혜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낮아졌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아주 어릴 때 있었던 일이라고만 들었어요. 제가 그때 다른 집에 있었다고 해서요. 다른 집? 그 말은 정혜의 가슴을 다른 방식으로 찔렀다. 마치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심장 속에서 둘로 갈라져 서로를 찢는 듯한 느낌. 정혜는 더 묻지 못했다. 그저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소리만 들렸다. 숨을 고르려 애쓰며 짧게 말했다. 그래요, 그래. 저녁 무렵 정혜는 반찬 몇 가지를 담아 옆집 문 앞에 두었다. 이거라도 주면 마음이 좀 정리되려나.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놓으려는데 마침 집안에서 수빈의 전화 통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래서 아직 아니라고 했잖아. 찾으면 안 돼. 여기까지 와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정혜는 몸이 굳어버렸다. 전화 너머에는 누군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무언가를 따지고 있었고 수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변명하고 있었다. 아니라고 했잖아. 여기까지 와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 문장은 들을수록 가슴을 짓눌렀다. 이 아이에게도 무엇인가 깊은 상처가 있다는 뜻이었다. 정혜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는 순간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냉장고 위에 작은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마저도 정혜에게는 낯설고 불안하게 들렸다. 가뜩이나 마음이 복잡했는데 수빈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불안과 연민이 뒤섞였다. 찾으면 안 돼. 누가 그녀를 찾고 있다는 뜻인가? 왜 여기까지 와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을까? 그리고 그 흉터, 그 버릇들. 도대체 왜 이렇게 딸과 닮은 걸까? 정혜는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질문들을 가슴속에서 한참이나 되뇌었다. 잠들기 전 정혜는 결국 장롱 앞에 앉았다. 딸의 신발이 있는 그 상자를 조용히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오늘따라 손이 더 많이 떨렸다. 작은 신발을 바라보며 정혜는 겨우 입을 열었다. 수진아, 요즘 엄마가 자꾸 흔들린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떤 아이를 보면 내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다는 것도 잘 아는데. 왜 자꾸 그렇게 보일까? 신발을 꼭 쥐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아이, 대체 왜 이렇게 너를 닮았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그날 밤 정혜를 끝내 한숨도 잠들지 못하게 했다. 그날은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든 정혜가 평소보다 조금 늦잠을 잤던 아침이었다. 잠에서 깨어나도 눈꺼풀이 제대로 떠지지 않았고 머릿속은 수빈의 전날 밤 통화 소리로 가득했다. 찾으면 안 돼. 여기까지 와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이 문장들이 계속 귓가에서 맴돌았다. 수빈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음을 잡고 놓아주질 않았다. 외로움과 걱정,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머리 위에 겹겹이 쌓여 온종일 기력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정혜가 마당으로 나와 빗자루를 잡았을 때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옆집 현관 앞에도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때였다. 옆집 우편함에서 무언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려 튀어나왔다. 정혜는 반사적으로 그 종이를 잡았다. 봉투 겉면에는 택배 송장이 붙어 있었다. 배송 메모란에 작은 글씨로 쓰인 문구 하나가 시선을 잡았다. 수령인 박수진 본명 확인. 순간 정혜의 손끝에서 힘이 빠졌다. 몸 전체에서 피가 빠져나가듯 갑자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박수진? 그 이름. 20년 전 시장에서 사라진 그녀의 딸의 이름. 똑같은 이름이 쓰여 있었다. 정혜는 숨을 제대로 들이마시지도 못한 채 봉투를 겨우 손에 쥐고 가만히 서 있었다. 손바닥이 차갑고 축축해질 만큼 식은땀이 흘렀다. 아이고 세상에. 입술이 떨려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박수진. 딸의 이름. 가슴속에서 수없이 불렀던 이름. 어릴 때 처음 써본 이름 연습장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을 만큼 그녀에게 너무나 특별했던 이름. 정혜는 봉투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오타일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다. 사람 이름이 같을 수도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떨리는 손과 뛰는 가슴은 멈추지 않았다. 이 아이 혹시 정말?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하지만 이 말들은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다. 그때 옆집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수빈이 집 안에서 서둘러 나오려는 듯 문을 반쯤 열고 있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표정. 급해 보이고 불안해 보였다. 정혜는 본능적으로 봉투를 등 뒤로 감추었다. 왜 그런지 몰라도 숨겨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딜 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수빈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병원에요. 조금 몸이 안 좋아서요. 아프다는 말도 안 하고 무슨 병원인데요? 정혜가 다급한 듯 되묻자 수빈은 억지로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별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냥 검사를 하나 받아야 해서 천천히 다녀올게요. 그 말투에는 분명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정혜는 그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숨길수록 더 드러나는 표정. 스스로를 감추려 애쓸수록 더 분명해지는 불안. 그래요, 혼자 가도 괜찮겠어요? 정혜는 애써 자연스러운 척 물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뒤엉켰다. 혹시 정말 이 아이가 그 아이라면? 정말 그 이름이 박수진이라면? 수빈은 잠시 눈을 깜빡였다. 마치 조금은 망설이는 듯한 표정. 그러다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혼자가 편해요. 어르신은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골목을 지나갔다. 정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걸음걸이도 어깨선도 어쩌면 딸이 자랐다면 저런 모습이었을까 싶은 생각이 자꾸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결국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만 보았다. 머릿속은 너무 복잡해져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박수진, 정말 그 이름이 맞는 거야? 왜 본명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을까? 혹시 그동안 이름을 바꾸고 살았던 건가? 수빈이 왜 새벽마다 누군가와 통화를 했지? 누가 그녀를 찾는다는 말이었지? 그리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질문들은 끝없이 늘어났다. 정혜는 차마 자신의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만 혼잣말처럼 말했다. 수진아, 내가 살아있다면 혹시 이렇게 다시 만날 수도 있었을까? 말 끝에 목이 메었다. 이 문장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희망이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너무 위험한 바람이기도 했다. 왜냐면 기대가 생기면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이니까. 정혜는 봉투를 들고 장롱 앞에 다시 섰다. 그 안에는 여전히 그날의 신발이 있었다. 그녀는 신발을 꺼내 들어 빛에 비춰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이름까지 같으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러나 기적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상하게 불안한 그림자도 함께 따라왔다. 수빈의 표정, 전화통화, 팔의 흉터, 이름,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어쩐지 그 선 끝이 밝은 쪽이 아니라 조금은 어두운 쪽으로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정혜는 신발을 가슴에 꼭 안으며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오늘은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저녁 무렵, 해가 질 무렵의 붉은 기운이 마당을 물들였다. 정혜는 몇 번이나 현관을 들락거리며 수빈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500번도 넘게 말했는데 몸이 먼저 반응했다. 한참 뒤 골목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걸어왔다. 등이 살짝 구부러져 있었고 손에는 작은 약봉투가 들려 있었다. 바람에 머리가 흩날리며 얼굴이 드러났는데 수빈은 어딘가 지친 표정이었다. 정혜는 대문 앞까지 걸어나갔다. 수빈 양병원은 잘 다녀왔어요? 조용한 목소리에 담긴 걱정이 너무 선명해. 자신도 모르게 떨림이 묻어났다. 수빈은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작게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아요, 어르신. 별일은 아니래요. 그러나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다. 입술이 살짝 굳어 있었고 눈빛에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다. 정혜는 멈칫했다. 그 표정, 무언가 숨기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눈빛. 딸이 힘든 이야기를 감추고 싶어 할 때 늘 짓던 그 표정.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도 검사까지 받았다면서요. 정혜는 조심스레 물었다. 몸은 괜찮아요? 수빈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쉬면 된다고. 어르신이 걱정하실까봐 말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신경 쓰시는 줄은 몰랐어요.
신경 쓰시는 줄 몰랐어요. 이 말에 정혜의 가슴 한가운데가 털썩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언제 누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는가. 남편도 가족도 그 누구도 아닌, 지금은 곁에 없는 딸조차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다. 정혜는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이웃끼리 그러는 거지요. 몸이 아프면 누군가 신경 써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 수빈이 잠시 정혜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과 고마움, 그리고 어쩌면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 있었다. 정혜의 심장이 또 한 번 낮게 울렸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정혜는 수빈이 제대로 쉬고 있는지 궁금해. 조용히 옆집 불빛을 바라보았다.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하게 켜진 작은 스탠드 조명이 보였다. 수빈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듯 불빛이 깜빡였다 꺼지길 반복했다. 그러다 창문이 조금 열리고 수빈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못 가요. 네, 그냥 멀리 와서 쉬고 싶어서 온 거라고 했잖아.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요. 정혜의 몸이 굳어졌다. 또 누군가와 얽혀 있는 건가? 왜 누구에게 무엇을 숨기는 걸까? 멀리 와서 쉬고 싶었다고? 하지만 왜 그게 이렇게 간절한 사람처럼 들리는 걸까? 정혜는 문틈을 붙잡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수빈은 통화를 끝내고 창문을 아주 작게 닫았다. 그 작은 소리가 정혜의 가슴 속에서는 천둥처럼 울렸다. 자정이 넘은 뒤에도 정혜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뒤척이다가 결국 또 장롱 앞으로 갔다. 상자를 꺼내고 딸의 신발을 손에 올려 천천히 바라보았다. 이상하게 오늘은 신발에서 어린 딸의 발냄새가 날 것만 같았다. 아직도 들려오는 그 애의 웃음소리, 작은 손으로 정혜의 볼을 잡아당기며 웃던 모습, 그리고 문득 오늘의 수빈이 다시 떠올랐다. 딸과 너무 닮아있는 버릇들, 말투, 눈빛, 웃는 모습, 심지어 괜찮다며 억지로 웃는 그 방식까지도. 수진아, 정혜는 눈을 감고 나직하게 말했다. 엄마가 요즘 너무 흔들린다. 너무 많이 닮은 애가 나타났어. 신발을 꼭 쥔 채 정혜는 숨을 삼켰다. 근데 그 애가 어디선가 상처도 안고 온 것 같아. 엄마는 그걸 보는 게 더 무섭구나.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자연스럽게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우유 배달 소리에 문을 열었다. 바로 그때 수빈의 현관 앞에 놓인 작은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다. 병원 로고가 찍힌 흰색 봉투였다. 그리고 봉투 옆에는 수빈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흘러내려 있었다. 내일 한 번 더 검사를. 정혜는 숨이 멎는 듯했다. 수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곳에 오기 전부터 몸이 안 좋았던 걸까? 다시 시작하고 싶다던 말은 혹시 몸의 문제와도 연결된 걸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때 다시 눈에 들어온 문구. 박수진. 병원의 예약 문자에도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혜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생각도 감정도 모든 것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 아이 누구지? 왜 그렇게 닮았을까? 왜 하필 그 이름일까? 정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 엄마 나 여기 있어. 정혜는 가슴을 움켜쥐며 작게 중얼거렸다. 오늘따라 정말 그 애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바람은 여느 때보다 차갑게 불었다. 봄으로 넘어가는 길목이라지만 정혜에게는 그 바람이 유난히 매서웠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던 탓이었다. 박수진. 봉투에 적힌 그 이름. 병원 예약 문자. 수빈의 떨리는 눈빛.
그리고 새벽에 들려오던 그 불안한 통화. 정혜는 뜨거운 차를 손에 들고도 몸속 깊은 곳은 식어있는 느낌이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괜히 내가 마음을 헛들게 하는 건데.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옆집 현관 앞에서 수빈이 무릎을 꿇고 꽃을 다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조용히 꽃잎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는 모습. 딸이 어릴 때 유치원 화분을 돌보던 그 손짓과 똑같았다. 정혜는 그 순간 가슴이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수빈 양. 정혜는 생각보다 훨씬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수빈은 놀란 듯 뒤돌아보며 웃었다. 어르신, 아침 드셨어요? 그 미소, 그 말투, 그 고개를 기울이는 방식까지 너무 닮아 있었다. 정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바라보다가 입술이 먼저 움직였다. 어릴 적에 꽃 좋아했어요? 너무 평이한 질문이었지만 정혜는 심장이 제멋대로 뛰어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수빈은 어딘가 낯설게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어릴 때요? 글쎄요. 저는 기억이 잘 없어요. 말끝이 흐려지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기억이 없다니. 정혜는 순간 다시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제가 자꾸 이상하게 느껴져서 하도 답답해서. 정혜는 심장이 쿵쿵 울리는 걸 두 손으로 붙잡았다. 어떤 걸 보면 그 애가 내 딸이 살아서 자라서 온 것만 같아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목이 꽉 막혔다. 입술이 떨리고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수빈은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며 양손으로 흙 묻은 앞치마를 꼭 움켜쥐었다. 그 모습조차 딸이 혼날 때 하던 버릇과 똑같아서 정혜는 더 깊이 흔들렸다. 그날 오후 정혜는 결국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수빈에게 죽을 끓여 가져갔다. 몸이 편찮다던 그 말이 자꾸 신경 쓰였기 때문이었다. 문을 열어놓은 옆집에서 수빈이 기침을 하고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쏟아지는 듯한 기침. 그 소리에 정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괜찮아요? 정혜가 다급하게 들어가자 수빈은 놀라서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아, 어르신, 별거 아니에요. 그냥 검사 때문에 며칠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말끝의 떨림은 숨길 수 없었다. 정혜는 죽그릇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짜 괜찮아요? 혹시 혼자 버티는 건 아니지요? 그 말에 수빈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정혜를 바라보다가 마치 무언가 무너져 내린 듯 시선을 떨궜다. 저 사실 가족이랑 연이 끊긴 지 오래예요. 목소리가 너무 작고 슬펐다. 가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를 찾지 않았으면 해서. 그래서 멀리 왔어요. 그 말은 정혜에게 돌처럼 내려앉았다. 가슴 어딘가를 강하게 탁 건드렸다. 찾지 않았으면 해서. 그 문장은 딸을 잃은 상처와 묘하게 닿았다. 마치 수빈도 누군가에게서 사라지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 정혜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여기선 편하게 쉬어요. 누가 찾으러 와도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그 말에 수빈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미세한 떨림으로 말했다. 어르신은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오히려 무서워요. 정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섭다니 내가 뭐 잘못했어요? 수빈은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정혜의 심장을 깊게 찔렀다. 딸도 그랬다. 어릴 때 잘못을 하면 나 같은 게 엄마 딸 맞아? 하며 울먹이던 그 아이. 정혜는 손이 떨리는 걸 숨기지 못한 채 말했다. 내가 너무 많이 닮았다고 느껴서 그래요. 수빈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네? 뭐가요?
정혜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소도, 기침할 때 입 가리는 습관도, 꽃 만지는 손도, 그리고 괜찮다면서 억지로 웃는 그 표정까지 내 딸이랑 똑같아요. 말이 끝나자 방 안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다. 수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리며 식탁을 바라보았다. 마치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은 듯 혹은 너무 많은 감정이 터져 나오려는 듯. 한참 후 겨우 입을 열었다. 어르신, 저 혹시 말끝을 흐리다가 다시 천천히 이어 말했다. 혹시 제가 어르신 딸이라는 생각 진짜 하신 적 있어요? 정혜는 숨을 멈췄다. 입술이 떨렸고 손이 식어갔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대답하기조차 어려웠다. 있어요. 드디어 입 밖에 나온 그 한마디는 정혜 자신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그런 생각을 내가 요 며칠을 밤마다 했어요. 말을 하는 순간 정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실은 더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수빈은 숨이 얕게 흔들리며 작게 속삭였다. 그 말 듣고 싶지 않았는데요. 표정은 너무 슬펐다. 말투는 너무 아팠다. 정혜는 바로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미안해요. 이 말하면 안 되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자꾸만 닮았으니까 자꾸 마음이 가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수빈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그 말은 칼날처럼 정혜의 가슴을 찢었다. 저도 어르신 볼 때마다 왠지 엄마 같아서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 순간 방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움이 뒤섞여 두 사람의 사이를 짓누르고 있었다. 정혜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까지 닮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제가 무섭습니다. 수빈과 그런 대화를 나눈 뒤 밤이 깊어질수록 정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게 뒤엉켰다. 하루 종일 쌓여온 감정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듯 머릿속이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다. 저도요. 어르신 보면 엄마 같아서 그 말이 계속 귓가에서 맴돌았다.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누군가에게서 다시는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말. 20년 전 그날 이후 정혜는 단 한순간도 이런 형식의 위로를 상상하지 못했다. 엄마 같다는 표현이 정혜의 마음을 거의 폭발할 만큼 흔들었다. 한참을 뒤척이다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한 정혜는 새벽에 차를 끓여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달빛 아래 텅 빈 골목길은 유난히 조용했고 유난히 외로웠다. 그때였다. 옆집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불은 꺼진 줄 알았는데 거실 한켠 스탠드가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수빈이 작은 책상에 앉아 무엇인가를 쓰고 있었다. 머리를 한쪽으로 묶고 등을 둥글게 말아 적막한 방 안을 혼자 채우고 있는 모습. 정혜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장면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딸이 미술 숙제를 하던 모습을 몰래 문틈으로 바라보곤 했던 그 밤도 이런 느낌이었다. 정혜는 미간을 찌푸리고 스스로를 달랬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입속에서 겨우 새어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달려 있었다. 아침이 밝아왔을 때 정혜는 그제야 잠깐 눈을 붙였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나왔다. 그런데 마당으로 나가는 순간 옆집 쓰레기 봉투 옆에서 작게 찢어진 서류 조각이 눈에 띄었다. 정혜는 무심코 그것을 주워들었다. 몇 조각으로 찢어졌지만 그중 한 조각에 선명하게 적힌 글자를 보고 정혜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입양 전 기록, 신생아 대상, 부모 불명. 정혜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질 듯 흔들렸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조각. 그 조각에는 박나는 글자가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머리가 하얘졌다.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터지는 것만 같았다. 아이고 아니야, 설마 아니야. 혼잣말로 계속 중얼거렸지만 손이 땅 위에서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찢긴 종이는 너무 잘게 조각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라진 상태였다. 정혜는 오늘 하루가 버틸 수 있을까 싶은 심정이었다. 한참 뒤 수빈이 문을 열고 나왔다. 피곤해 보였고 눈은 살짝 붓기까지 했다. 어르신, 새벽에 잠 못 주무셨죠? 수빈은 정혜의 눈가를 보고 어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혜는 흥분을 숨기느라 애써 평정한 얼굴을 했지만 입술 끝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아니요, 그냥 좀 뒤척였지요. 정혜의 말투가 흔들리자 수빈은 다가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어제 제가 너무 무례한 말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정혜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내가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 흔들렸지요. 수빈은 잠시 숨을 들이마시더니 입술을 깨물었다. 저도 그래요. 목소리가 아주 작았다. 그래서 더 힘들어졌어요. 정혜는 수빈의 말 속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빈 양, 혹시 지난밤에 누군가랑 통화한 건 가족 문제인가요? 그 순간 수빈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일이라서요. 말투가 평소와 달랐다. 조금 더 냉정했고 조금 더 닫혀 있었다. 정혜는 움찔했지만 이제 물러날 수도 없었다. 혹시 그쪽에서 수빈 양을 찾고 있는 건가요? 수빈은 손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질 정도였다. 정말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도 떨렸고 눈도 흔들렸다. 근데 어르신이 자꾸 이렇게 다가오시면 전 더 불안해져요. 정혜의 가슴이 쿵 하고 무너졌다. 내가 불편하게 했어요? 정혜는 경황 없이 물었다. 나 그냥 걱정돼서 그랬던 건데. 수빈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불편해서가 아니고요. 차라리 어르신이 저한테 아무 감정 없었으면 좋겠어서요. 정혜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왜 그런 말을 해요? 수빈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말했다. 어르신이 저한테 잘해주면 저도 자꾸 기대하게 되니까요. 근데 저는 목이 꽉 막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저는 그런 행복, 지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정혜는 그 말에 자신의 마음이 단숨에 무너지는 걸 느꼈다. 왜 자격이 없다는 말을 해요? 누가 그래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수빈의 팔을 잡았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할 자격이 있어요. 나이 들어보니 누가 따뜻하게 불러주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인지 정말 잘 알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빈은 갑자기 정혜의 손을 뿌리듯 떼어냈다. 떨리는 손이었다. 어르신, 제발 그런 말하지 말아줘요. 그 목소리는 거의 울음이었다. 정혜는 그 자리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가슴 어디선가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했다. 수빈이 뒤돌아서며 말했다. 저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그 말은 너무 담담했고 그래서 더 아팠다. 수빈은 천천히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정혜의 가슴 한가운데를 쾅 하고 때렸다. 정혜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문을 바라본 채 속으로 아주 조용히 그러나 진심을 다해 속삭였다. 이 아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 오늘 처음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은 정혜를 다음 단계로 내몰았다. 수빈이 정말 누구인지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이었다. 밤이 깊어 집 안 조명이 모두 꺼진 시간. 정혜는 침대에 누웠지만 도무지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수빈이 손을 뿌리며 울먹이던 얼굴,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찢어진 서류 조각. 이 모든 것이 정혜의 머릿속에서 아주 거칠게 합쳐졌다. 이렇게까지 닮았는데, 이렇게까지 마음이 가는데, 만약 아니면? 혹시 맞다면?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감정은 차라리 고통에 가까웠다. 정혜는 결국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살며시 장롱 문을 열었다. 딸의 신발을 꺼내 손에 꼭 쥔 채 조용히 속삭였다. 수진아, 억지로라도 마음을 접어야 하는데 엄마가 요즘은 마음이 제 뜻대로 안 돼.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더는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다. 이 감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다. 정혜는 결심했다. 오늘 진실의 첫 실마리를 확인하자. 다음 날 해가 떠오르기 전 정혜는 새벽 어둠을 뚫고 시장 근처로 향했다. 시장 입구에 서 있는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살아있다는 게 미안했던 그 시절. 딸을 부르는 목소리가 끝끝내 메아리만 남았던 그 골목. 말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다시 정혜의 가슴을 조여왔다. 정혜는 떨리는 두 손으로 시장 한복판에 있던 분실실종 신고 안내판을 바라봤다. 20년 전에 자신의 손으로 붙였던 전단지 자국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혜는 온몸이 떨렸다. 정말 그 애가 살아있다면 나한테 왜 한 번도 오지 않았을까? 정혜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나 바로 답이 떠올랐다. 혹시 기억을 잃어서? 혹시 억지로 누군가 데려가 숨겼다면? 혹시 이름을 바꿔 살았다면? 그리고 그래서 본명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던 걸까? 정혜는 손을 입에 대고 숨을 죽였다. 생각하면 할수록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아이고 나 이러다 미치겠네. 정혜는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해가 뜨고 골목이 활기를 띨 때까지 정혜는 한참을 서성였다.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채 근처 파출소로 향했다. 20년 전 딸 실종 당시 상담을 해주던 그 경찰관이 아직 근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곳에 오면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파출소 문을 열자 책상 위에 쌓인 사건 파일들이 눈에 들어왔다. 정혜는 바짝 긴장해 손을 모아쥐고 근무 중인 경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한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경찰관은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말씀하세요. 정혜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입양 기록 같은 것, 20년 전 자료도 조회가 될까요? 경찰관은 잠시 눈을 찌푸리며 물었다. 어떤 이유로 찾으시는 건가요? 정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눈을 떨굽고 말했다. 혹시요, 내 딸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온 순간 정혜의 목소리는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졌다. 눈물이 쏟아지며 경찰관도 놀란 눈으로 정혜를 바라봤다. 어르신 실종 사건이십니까? 예. 20년 전 시장에서 정혜는 겨우겨우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관은 천천히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오래된 실종 기록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다. 몇 분 동안 정적이 흘렀다. 정혜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한참 뒤 경찰관은 천천히 화면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어르신. 정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20년 전 비슷한 시기에 신생아 입양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정혜는 숨을 들이켰다. 다리가 한순간 힘을 잃어 의자 뒤를 붙잡았다. 설마.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부모가 불명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입양 후 이름이 변경된 기록이 있네요. 정혜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물이 터질 듯 울렁거렸다. 그리고 경찰관이 다시 말했다. 그리고 본명 칸에 흐릿하게 남은 이름 일부가 있습니다. 정혜의 심장은 거의 터질 것처럼 뛰었다. 박수까지 보이네요. 정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려 바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눈물이 눈가에서 터져나왔다.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았다. 가슴이 부서질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 순간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근데요 어르신, 이 기록 중간에 뭔가 수정된 흔적이 있습니다. 예, 누군가 입양 기록을 비공개로 돌린 뒤 추적 요청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정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누가요?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기록이 삭제돼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네요. 정혜의 심장은 다시 차갑게 식어갔다. 따뜻한 희망과 차가운 불안이 마구 뒤섞여 폭발할 듯했다. 정혜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수빈 양, 도대체 누구한테서 도망쳐 온 거니? 그리고 정혜의 발걸음은 다시 골목, 다시 옆집을 향하고 있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문을 닫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방 안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수빈의 말, 알게 되면 떠나야 돼요. 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어르신이 알면 가장 상처받아요.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정혜의 가슴에 깊은 못을 박았다. 아이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정혜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안다. 이 감정의 정체가 뭔지 안다. 이 아이가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이 끌리는 건 사실이었다. 아니, 이미 많이 늦었는지도 몰랐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문을 열었다. 딸의 신발을 꺼내 가슴에 꼭 안았다. 어두운 방 안에서 전등불조차 켤 수 없을 만큼 감정은 무겁고 복잡했다. 수진아, 엄마가 이제 정말 멈출 수가 없다. 정혜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그 순간 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낯선 발걸음, 그리고 낮게 울리는 톡, 톡 우편함 철이 움직이는 소리. 정혜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또 누군가가 왔다. 그날 밤 골목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지만 그 작은 금속 소리는 또렷하게 들렸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문틈 사이로 내다봤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편함에는 새로운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정혜는 그것을 꺼내 들었다. 봉투에는 병원 이름과 작은 인쇄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검사 결과 재확인 필요 특별기록 보관. 특별기록? 정혜의 시선은 더 아래로 내려갔다. 수진 본명 기록 요청자 외부인 1명 미확인. 정혜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무릎이 풀려 문틀에 기대야 겨우 버틸 수 있었다. 외부인 1명? 누가 이 애를 찾아다니는 거야? 정혜는 숨이 가빠져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결국 결심했다. 오늘 밤 반드시 알아야 한다. 수빈의 진짜 이름, 수빈의 지난 삶, 그리고 내 딸과 무슨 인연이 있는지. 정혜는 사뿐히 옆집 문 앞까지 걸어갔다. 문틈 아래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수빈은 아직 자지 않은 모양이었다. 정혜는 손을 들었다. 노크를 하려는 순간 안에서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수빈이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혹은 보이지 않는 상처에게 말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정혜는 손을 내리지도 못한 채 문 앞에 멈춰섰다. 잠시 후
문 안쪽에서 무언가 서랍을 꺼내는 소리, 종이를 넘기는 소리, 그리고 멈칫하는 호흡. 정혜의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다. 이제 어르신한테는 정말 말해야 하나? 수빈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혜는 더 기다릴 수 없었다. 지금 아니면 영영 이 아이의 진실을 들을 수 없을 것 같다. 정혜는 손을 모아 가슴 앞에서 잠시 떨며 멈췄다가 문을 두드렸다. 수빈 양, 나예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안에서는 갑자기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이 열렸다. 수빈은 눈가가 붉어졌고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그 얼굴은 마치 오랫동안 쌓아온 비밀이 무너지기 직전의 사람처럼 보였다. 어르신이 왜 이 시간에? 수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정혜는 숨도 쉬지 못하고 말했다. 수빈 양, 나 알아버렸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입양 기록도, 본명도, 누군가가 수빈 양을 찾는다는 것도. 수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정혜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한테 말해줘요.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 있었다. 제발 수빈 양이 누구인지, 내가 뭘 알아야 하는지 숨기지 말고 말해줘요. 거실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수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뜨거운 눈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다. 그리고 오래 걸린 뒤 입술이 아주 천천히 떨리며 움직였다. 어르신, 한 음절 한 음절이 너무 무겁고 아팠다. 저 정말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정혜의 심장이 조여왔다. 왜요?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질문이었다. 수빈은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바로 이어 말했다. 말하는 순간 어르신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서요. 그 말은 공기 속에 던져진 폭탄처럼 정혜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무슨 말이에요? 정혜는 입술을 떨며 물었다. 수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어르신 딸 아니에요. 정혜는 숨이 멎었다. 눈이 흔들렸고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근데 수빈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젖은 얼굴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아이의 마지막 기록은 제가 갖고 있어요. 정혜는 그대로 멈춰섰다. 호흡도 심장도 모든 게 멎어버린 듯한 순간이었다. 이 아이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이 아이가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걸까? 수빈은 마지막 한 문장을 겨우겨우 입 밖으로 냈다. 그리고 그걸 말하면 정말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문장 끝이 떨렸다. 정혜는 손을 떨며 속삭였다. 수빈 양, 제발 그 말, 그 기록 나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정혜의 그 말은 마침내 진실을 여는 문을 완전히 두드린 순간이었다. 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한 곳을 뒤적였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은 상처를 품고 살아왔는지 이제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잠시 후 수빈이 하나의 작은 봉투를 꺼냈다. 해진 모서리, 빛이 바랜 색, 손때가 베어있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정혜의 심장은 다시 한번 크게 쿵 하고 떨어졌다. 수빈의 손이 떨려서 봉투가 흔들렸다. 어르신, 저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이걸 드리면 어르신이 너무 아플까봐. 정혜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괜찮아요. 이제는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았다.
수빈은 조용히 봉투를 건넸다. 정혜는 봉투를 받아들고 손끝으로 그것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다. 이 이글씨. 정혜의 목소리는 거의 터진 듯 흔들렸다. 이거 우리 수진이 글씨체랑 똑같아요. 봉투 앞면에는 조금은 삐뚤지만 정성껏 쓰여진 글자가 있었다. 엄마에게, 딸 수진. 정혜의 손이 완전히 멈췄다. 몸 안에서 숨이 빠져나갔고 심장이 아프도록 조여왔다. 어떻게 이 봉투가... 정혜는 봉투를 쥐고 몸을 떨었다. 이건 우리의 거예요. 수빈은 눈을 감고 긴 숨을 들이마셨다. 어르신, 저 그 아이 곁에 마지막까지 있었어요. 정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숨이 멎을 만큼 충격적인 말이었다. 뭐라고요? 정혜는 무릎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수빈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그 아이와 같은 보호소에 있었어요. 우리는 같은 방에서 자랐어요. 정혜의 손에서 봉투가 떨어질 뻔했다. 어르신 딸은 입양이 결정되기 전에 몸이 많이 약했어요. 수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정혜는 거의 숨을 몰아쉬듯 말했다. 무슨 부탁? 수빈은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봉투 속의 내용물을 손수 꺼내 정혜에게 내밀었다. 작은 쪽지 한 장. 그 위에 떨리는 손글씨로 단 한 줄. 엄마 오면 꼭 전해줘. 나 엄마 많이 좋아한다고. 정혜는 말도 숨도 울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쪽지를 가슴에 안고 온몸을 떨며 오열했다. 수진아, 수진아. 울음은 20년 묵은 고통이 터져나오는 소리였고 골목밖까지 울림이 전해질 만큼 애절했다. 수빈은 그 앞에서 함께 울 수밖에 없었다. 그 아이가 어르신한테 돌아가길 원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수빈의 목소리도 망가져 있었다. 어르신 딸은 저 떠나기 전날 밤에 저한테 이 쪽지를 맡겼어요. 정혜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수빈을 바라보았다. 그럼 너는 내 딸이 남긴 마지막을 20년 동안 혼자 가지고 있었던 거니? 수빈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전 꼭 찾아가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전할 용기가 안 나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리고 어르신을 보고 너무 따뜻해서 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정혜는 수빈의 두 손을 붙잡았다. 가슴이 미어지고 숨이 아프도록 뜨거웠다. 고마워요. 정혜는 두 손을 떨며 말했다. 그의 곁에 마지막까지 있어줘서 고마워요. 수빈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제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정혜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며 수빈을 가슴에 꼭 안았다. 아니야. 너는 내 애가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아이야. 그럼 너도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그 순간 수빈의 몸이 정혜의 품 안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어르신. 수빈은 울며 말했다. 저 한 번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정혜는 더는 버티지 못했다. 온몸에 힘이 풀리며 눈물이 다시 한번 쏟아졌다. 그럼 불러요. 얼마든지 부르지 말라고 해도 부르세요. 수빈은 정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엄마. 그 한마디는 20년을 돌고 돌아 정혜에게 다시 돌아온 가장 큰 선물이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수빈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이제 서로 잃지 말아요. 내가 어디서 오든 무슨 상처를 갖고 있든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밤하늘은 조용했고
골목도 고요했지만 정혜의 품 안에서는 2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천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피가 이어주지 못한 가족을 정이 이어주고 있었다. 이 사연이 가슴에 남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